안녕하세요. 법 읽어주는 공정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만 공부하면 공법 50점 중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세 번째 시간이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법 제56조이고요. 개발행위 허가 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쭉 해서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들이 있는데요. 자, 1호부터 5호까지 있습니다. 1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호 토지의 형질 변경. 3호 토석의 채취. 4호 토지의 분할. 5호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즉 도시지역 외의 지역들이죠. 용도지역상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할 때 이 5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 다만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2항 1항과 같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1항을 준용한다는 뜻은 허가를 받으라는 뜻입니다. 허가를 받아서 변경하는 경우도 할 수 있는데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4가지인데요. 사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사업기간 늘리는 것은 경미한 사항이 아닙니다. 두 번째,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을 5% 범위에서 6% 되면 변경하라는 얘기가 되겠지, 허가 받으라는 얘기가 되겠죠. 3호, 공작물의 위치를 1m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호,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인 경우. 이러한 사항들을 제외하고는 변경할 때도 허가를 받아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4항,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호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와 2호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개축, 중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1호에 따라서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이런 응급조치를 하는 행위 자체는 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응급조치가 있고 난 후에는 1개월 이내에 해당 사항을 신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법 제58조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입니다. 자, 이러한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하여야 한다. 1호 용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할 것이라고 해서 시행령에서 용도 지역별로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는 최소 규모를 정하고 있습니다. 5,000제곱미터 미만, 1만 제곱미터 미만, 3만 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각각 분류되어 있고요. 아마 시행령에는 주거지역은 1만, 상업은 1만, 녹지도 1,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표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5천, 1만, 3만 해서 5천은 가장 낮은 단위, 그러니까 보전 성격이 강한 보전이 들어가 있는 용도지역은 2개가 있죠. 보전 녹지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 관리지역도 있군요. 근데 여기서는 보전 녹지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5,000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주거, 상업, 녹지 중에서 보전을 제외한 자연생산은 1만, 그리고 3만은 공업, 관리, 농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숫자를 그냥 외우시기 힘든 분들은 이렇게 표로
눈에 익도록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이러한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하도록 해야 되고요. 다만 그러한 개발행위가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정비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은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행 허가 기준 있고요. 자, 사망 1항에 따라서 허가할 수 있는 경우 허가의 기준에 대해서 구분하여서 정하고 있는데요. 자,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에 보면 자, 시가와 용도인지, 유보 용도인지, 보존 용도인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시가와 용도라는 것은 용어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미 도시화가 되어 있는 것을 시가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가와 용도 같은 경우에는 용도 지역상 주거, 상업, 공업,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을 제외한 세 가지 용도지역에 해당이 되겠고요. 유보용도를 같은 경우에는 자, 조건이 붙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붙고요. 통하여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자, 유보니까 중간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 있다. 유보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자, 관리 중에서 도시지역과 가장 유사한 관리 중 계획관리와 생산관리, 보존관리는 보존 성격이 강하니까 보존 용도로 붙겠죠. 그리고 녹지지역 중에서 그나마 개발의 가능성이 있는 자연녹지지역이 유보용도, 그리고 보존용도 같은 경우도 유보용도와 마찬가지로 심의를 통하긴 통하는데 자, 보존의 용도니까 자, 개발허가 기준을 강화만 할 수 있습니다. 완화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관리 중에서 보존관리, 그리고 나머지 용도지역인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리고 녹지지역 중 자연녹지를 제외한 생산녹지와 보존녹지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사망.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난개발 방지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자, 아직 개발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개발 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기반시설의 설치 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 방안, 즉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수립하는 것은 아니고 수립할 수 있다. 이러한 성장 관리 방안의 대상 지역을 조금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자, 일단 앞에 살펴본 개발행위 허가의 용도 중에서 시가화를 제외한 유보 용도와 보존 용도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합니다. 왜냐하면 시가화 용도는 이미 성장했잖아요. 성장을 한 것이고 유보나 보존 용도는 성장이 곧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도 중에서도 또 어떠한 조건이 붙냐면 첫 번째, 개발 수요가 많아서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두 번째,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이나 교통 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세 번째,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네 번째, 토지 이용 규제법에 따른 지역지구 등의 변경으로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시가화가 되진 않았지만 곧 시가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에 대해서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 관리 방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1호부터 4호까지 내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두 가지 사항,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기반시설과 건축물에 해당, 건축물 중에서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요 세 가지, 그리고 요거까지 네 가지에 대한 것은 무조건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높이나 환경관리 계획 또는 경관 계획은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성장관리 방안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은 법 제60조 개발행위 허가의 이행보증입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의 허가권자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이에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되는 행위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개발행위,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냐. 시행령에서 살펴보면 먼저 1호 법 제56조 제1항 1호 내지 3호의 1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로서 법 제56조 제1항 1항은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었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그리고 토지 형질 변경 등 3가지 경우가 있었고, 그러면 4호와 5호가 아닌 토지 분할이나 물건을 쌓아놓는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제외가 됩니다. 이런 행위들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 제외한 개발행위로서 당해 개발행위로 인하여서 도로, 수도, 하수도 등 기반 설치가 필요한 경우나 두 번째, 토지의 굴착. 어떤 예를 들어 건축물에 건축을 하면서 땅을 파내요. 땅을 파내면 인근의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을 수 있죠. 또는 건축물이 손상되거나, 그리고 발파. 토석의 발파. 어떠한 토석이라는 것은 큰 바위 덩어리를 얘기하죠. 그 발파로 인해서 낙석 먼지 등에 의한 인근지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네 번째, 토석을 운반하는 이러한 돌덩이들을 또는 모래들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으로 인해서 이동하다 보면 먼지가 많이 떨어지겠죠. 주변의 환경이 오염될 경우. 다섯 번째, 토지 형절 변경이나 토색의 채취가 완료된 후에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산을 좀 내릴 수가 있잖아요. 산을 깎아내리거나 그럴 때 비탈면이 생기는데 비탈면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한, 아니면 기존에 이미 녹화가 돼 있던 지역을 파내면 흙만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녹화시키기 위해서 조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들에 해당하는 경우죠. 해당하는 경우, 즉 이러한 부분들에 대비해서 이에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서 이행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까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행보증금의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금액은 총 공사비의 20% 이내로 설정할 수 있고 현금으로 납입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준공검사 시에, 공사 완료된 이후 준공검사 시에 그 남은 보증금에 대해서는 즉시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허가권자는 만약에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원상회복을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다면 행정대집행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바로 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으로 메울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 제63조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입니다.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 허가권자랑 좀 다르죠. 장관이나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앞에 서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토속의 채취 등을 할 때 이러한 개발행위를 할 때 허가를 받아서 시행을 하는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런 허가를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3년 기간 동안, 최대 3년의 기간 동안 이런 개발행위 허가 자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지역이냐면 녹지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결론적으로는 개발행위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곳들이죠. 두 번째는 개발행위로 인하여서 주변의 환경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그리고 세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이러한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지구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네 번째,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다섯 번째,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한 차례에 걸쳐서 3년까지, 최장 3년까지 제한할 수 있지만 이 세 가지 경우는 한 차례 2년까지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은 연장할 수 있다. 까지 외워두시고요. 다음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입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비교가 되고 있고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 다른 뜻이죠.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법 제66조고요. 주거, 상업 또는 공업지역.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에서 녹지지역을 제외한 주상공업지역에서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또는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시지역에서 어떠한 개발행위가 있고 이 개발행위로 인해서 기반시설의 추가 공급이 필요한 경우죠. 이 기존에 있는 기반시설로는 이 새로운 개발행위로 인한 쪽에 공급을 해주기가 어려운 지역, 추가적으로 기반시설 설치해야 되지만 이런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개발에 대한 밀도를 관리하겠다.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 밀도를 높이지 않겠다는 뜻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밀도를 관리해야 되니까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를 해야겠죠. 완화를 하게 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더욱더 높아지게 되는 거고 강화한다는 것은 어쨌든 밀도를 낮추기 위해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심의를 통해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이러이러한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했는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의무사항이죠. 의무사항이다 보면 이 법은 국토기획법이죠. 또는 다른 법령의 재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과 두 번째,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역시 완화되는 지역. 세 번째, 개발행위 허가 현황 및 인구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개발행위 허가에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의 허가 건수가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인구 증가율 같은 경우도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해당 지역에 속하는 지자체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이러한 지역들에 대해서는 자, 어떠한 개발 행위가 일어날 때 너네 기반시설을 부담하도록 해 라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임의 규정이 아니고 의무 규정이 되겠죠.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 변경할 때는 자, 주민의 의견 청취가 있네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주민 의견의 청취가 없었지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주민 의견 청취가 있고요. 그리고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마찬가지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시까지 합니다. 자, 67조 제4항. 자, 시장군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이 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자, 구역을 지정을 했으니까 어떻게 그러면 그 안에 기반시설 설치해야 되는지 그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것을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행령 제65조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에서 보면 자, 국토계획법 52조 제1항에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한 경우에는 자,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왜 그럴까요?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 필수적으로 들어갈 내용 중에 하나가 기반시설에 대한 사항이었죠. 이 기반시설에 대한 사항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지구단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지정을 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해당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시행령 제66조 이러한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지정 기준이 있네요. 지정 기준은 자,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소규모 개발 행위가 연접하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것들을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경계는 도로 하천 등 특색 있는 지형 지물을 이용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설치 비용입니다. 법 제68조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 및 산정 기준입니다. 우리 앞에 살펴본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을 해놨고 그 안에서 어떠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를 하는데 어떠한 행위냐면 자, 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시설로서는 이 시설은 우리 그냥 용도별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에 있는 용도별 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위죠. 이러한 시설물로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제한이 걸립니다.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행위, 개축 아니죠. 신증축 행위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연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만 부과 대상으로 하고요. 다만 이러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죠. 국가지자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기부채납, 만들어서 시행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는 자가 기부채납하는 건축물, 공장, 이주대책용 건축물,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동식물 관련 시설, 건축물 중에서 리모델링 건축물, 부속용도의 주차장, 임대주택, 사립유치원,
폐기물 처리시설, 관광지 등은 기반시설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증축 행위더라도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 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러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산정을 할 때는 해당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과 그 기반시설이 들어설 용지비, 토지에 대한 용지 보상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 의무자가 이러한 기반시설 설치에 되는 납부 의무자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낼 때에는 감면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기반시설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한 경우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학교용지 부담금, 폐기물 비용 부담금, 공공시설 부담금의 비용들을 납부했을 때 해당 비용들을 전체 금액에서 감면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납부 및 체납 처분입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야 되는데요. 납부 의무자가 건축 허가를 받게 되면은 2개월 이내에 그 비용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요. 납부 의무자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이를 내야 됩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해야 되는 건축 행위를 할 때에는 그 해당 건축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설치 비용을 부과를 받고 의무자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그 비용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기반시설 부담 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 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관리 및 운용한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은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법 제85조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이 됐으면 3개월 이내에 이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고 보상을 언제 할 건지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되는데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서 군관리계획이 의제되는 경우, 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3개월이 아닌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별 집행계획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된대요.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는데 그 기준은 3년입니다.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제1단계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고요. 매년 1단계가 아닌 제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하여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행령 제85조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지방의회 의견 정치가 나오네요. 지방의 예산을 쓰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견을 듣게 되겠죠. 다음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입니다. 먼저 법 제86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입니다. 특별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구역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한다. 이게 원칙이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원칙인 것이고, 이 해당되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둘 이상의 시 또는
관할구역에 걸쳐서 시행하게 되는 경우는 자, 서로 협의해서 시행자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 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는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는 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합니다.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해서 그 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1항부터 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자, 원래 시행권자인 도시시장부터 시장 군수까지 의견을 들어서 직접 장관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 사업도 시행할 수 있고, 자, 도지사 같은 경우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도시기본계획 아니에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도지사도 직접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1항부터 4항까지 규정에 따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 즉 이 사람들, 그리고 장관, 도지사 외의 자는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결국 지정만 해주면 누구든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다만 이러한 여러 시행자 요건 중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 그리고 지방공단이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공공시설 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 외의 자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동의 요건이 붙네요. 국공유지를 제외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제한할 때도 국공유지 제외하죠. 토지 면적의 3분의 2,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2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동의 요건을 받아서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고요. 다음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분할 시행입니다. 자, 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 시행 대상 지역이나 사업 시행 대상 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서 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분할하여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라는 내용도 있고요. 자, 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도 이행 담보가 있네요. 아까 개발행위 허가의 경우도 이행 보증금이 있었는데요. 도시군 계획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자, 안 내도 되는 사람들이 여기 있네요. 국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 그리고 지방공사, 지방공단은 이행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 앞에까지는 도시군 관리계획이나 개발행위 허가, 제가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도시군 관리계획이나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다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이게 한 번쯤은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만 언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범도시인데요. 법 제127조입니다. 자, 장관은 도시의 경제사회 문화적인 특성을 살려서 개성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접 하거나 아니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요청에 의하여서 경관생태, 정보통신, 과학문화관광, 교육안전, 교통, 경제활력, 도시재생 및 기후변화 이러한 분야별로 시범단지라는 것을 지정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시범단지, 즉 시범도시를 지정할 수 있고,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시범도시를 지정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할 때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이 시범도시를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도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요. 다음은 청문입니다. 법 제136조에 나와 있고요.
장관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들이냐면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거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그리고 실시계획인가의 취소에 대한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청문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 공공시설 등의 귀속입니다. 국토계획법뿐만 아니고 여러 개발사업 법령에서 이 공공시설 등의 귀속이 반복적으로 법조문에 담겨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자가 행정청인 경우와 행정청이 아닌 경우를 구분을 해서 시설들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아니면 뭐 새로 설치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굉장히 말은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간단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 도면이 보이시죠? 일단 한 지역에 대한 것이고요. 자, 보시면 최근에 핫했던 청주의 율량동입니다. 율량동이고요. 이것은 왼쪽 거는 2009년도의 위성사진이고 오른쪽 화면은 현재의 위성사진입니다. 즉 왼쪽은 개발 이전, 오른쪽은 해당 율량 택지개발 사업이죠. 택지개발 사업이 있고 난 후의 모습인데요. 자, 도시화가 많이 되어 있죠. 아마 뭐 이런 형태로 개발이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 상황을 보시면,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존에 이 지역에서, 자, 보시나요? 이런 도로들이 있죠. 이러한 도로들이 있습니다. 도로들이 있고요. 도로가 있죠. 자, 이러한 도로들은 기본적으로 국공유지일 확률이 대부분 다 국공유지죠. 다 국공유지고 어떠한 이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이 해당 구역에서 사업 시행을 할 때 민간이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전부 보상을 하죠. 사유지에 대해서는 전부 감정평가를 통해서 협의 보상을 하는데 이러한 공공시설 등에 대해서는 자, 국공유지 무상 공공시설에 대한 무상협의라는 걸 합니다. 무상계약 협의라는 것을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자,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가 그것을 무상으로 취득한다. 즉 공짜로 얻어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공짜로 얻어와서 자, 오른쪽을 보시면 이 시행자가 개발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왼쪽과 달리 자, 이렇게 큰 도로가 있고 이렇게 중간 도로들도 있고 여기 다 도로죠. 다 도로들이 있는데 다 이런 도로들을 만들었어요. 사업 시행자는 이런 도로들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 관리하는 이런 공공시설들을 관리하는 관리청이라는 곳에 이러한 토지들을 이러한 시설들을 다 인수인계를 통해서 제공을 합니다. 제공을 하는데 자, 이제 이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떠한 개발 행위를 하거나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그 시행하는 사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자, 이러한 기존의 공공시설들을 다 공짜로 얻어오고 그리고 당연히 새로 만든 시설들은 관리청으로 주는데요. 만약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했을 때는 자, 이러한 시설들을 공짜로 얻어오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개발 사업을 통해서 새로 설치되는 시설, 자, 기존의 도로들이 다 없어지고 새로 도로를 설치하는데 이렇게 새롭게 설치되는 도로시설과 비교하여서 자, 이 관리청 입장에서는 자, 내 거를 이만큼 뺏어가서 자, 이만큼을 준다고 했을 때 행정청에는 당연히 어느 게 더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있는 그대로 하겠지만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너네들이 나한테 주는 것 범위 안에서 내 걸 줄게 입니다. 그 막 말은 복잡하게 써 있을 거예요. 새로 설치되는 그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이 이 뜻이 되겠습니다. 이 시행자가 새로 만들어지는 공공시설, 예를 들어서 전체 연장이 될 수도 있고 도로도 면적 개념이 나올 수 있으니까 관리청이 새로 받는 시설의 범위만큼 내에서만 공짜로 받아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제가 도시군관리기 설명할 때 용도지역에 대한 설명, 그리고 또 용도지역 내에서 건폐율 용적률의 최고 한도라든지 이런 것들 설명할 때 제 용도지역을 말씀드릴 때 항상 색깔로 구분을 했었잖아요. 색깔로 구분하는 것이 제가 임의대로 색상을 지정한 것이 아니고 국토의 계획이 이용해가는 법률의 하위 지침들에 보면은 이 색깔들을 다 정하고 있습니다. 다 정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청주시의 오창과학산업단지라고 이 부분은 계획된 사업인데요. 보시면 자, 이런 노란 색깔들은 다 주거지역입니다. 이런 노란 색깔들, 여기 지구 밖이지만 노란 색깔들은 다 주거지역이고, 제가 상업지역은 제가 항상 빨간색 표시했죠. 이런 데가 상업지역이 되겠고요. 그리고 공업지역은 이렇게 푸른색, 여기도 공업지역이 그러니까 보랏빛 색깔 있죠. 보랏빛 색깔 공업지역, 그리고 녹지지역은 당연히 이런 녹색. 이러한 도시화가 되어 있는 지역, 도시는 주상,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자, 그 외의 지역을 한번 볼게요. 어떠한 형태들이냐. 자, 먼저 도시와 도시지역과 가장 가까운 계획관리 지역들 보시면 여기 많이 도시지역 인근에 많이 붙어있죠. 붙어있고 약간 토지의 성격들이 이러한 농림지역이라든지 생산녹지지역, 이러한 산지에 있는 농림지역과 달리 많이 개간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생산녹지나 농림지역은 완전히 농업용 목적으로 경지정리가 되어 있고, 그 외에 이런 지역들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금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은 다 하천이거든요. 하천은 보존 성격이 강한 보존관리지역, 관리지역 중에서 보존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왜 계속해서 색깔로 구분하는지, 이 부분은 다음 위성지도에서 이 표시를 보면 여기에 지적편집도라는 눌러보면 지적편집도가 있는데요. 여기 클릭하시면 이런 형태의 도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느 용도지역에 해당되는지, 또 꼭 내가 사는 지역이 아니더라도 어떤 도시화된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지나가는 것으로 했고요. 자, 오늘까지 해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것만 공부하면 공법 50점 맞기, 도시개발법, 4문제를 이상을 맞춰야 되는 도시개발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사용된 자료가 필요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그리고 이제 영상 자료가 필요하다고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단순하게 어떤 자료가 필요합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몰라서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 해당 영상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PDF 파일로 변환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